황제의 길로 가는 시진핑.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은 수천 년의 오랜 역사 동안 황제라는 1인 권력의 봉건 체제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근대적 서구 문물의 도입도 120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바탕이 되는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생겨났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건국되어 70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1978년 1인당 GDP는 156달러의 가난한 나라였으나 2022년 현재 1인당 GDP는 11,800달러로 44년 만에 75.6배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경제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발전은 8억 명의 최빈곤층을 먹고 살게 만든 것으로 전 세계 빈곤층의 75%를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전대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을까? 모택동 시대의 중국은 최빈국 중 한 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소평이 권력을 잡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흑묘 백묘론이라는 이론을 펼치며 경제는 자본주의 형태로 운영하고 국가는 공산당 일당이 통치하는 이원적 국가 운영 구조를 유지하며 지금의 발전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등소평 이후 정치 권력 구조는 중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각 정파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3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모택동 일당 독재에서 경험한 문화 대혁명 같은 정책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분권적 권력 균점을 통해 독재의 폐해를 줄이고 협치를 통해 국가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택한 정치체제 방식입니다. 이러한 정치 시스템은 지금까지 중국이 발전하는 안정된 권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주석의 3년임을 제한하고 상무위원회를 두어 계파들이 일정 부분 권력을 분점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총서기를 포함하여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 밑에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서기, 상무위원회, 정치국 위원회가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 대표대회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고 구성될까요? 중국은 14억 명 인구 중 공산당원은 2021년 기준 9,76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되는 구조이며 이 중에서 2,296명을 선출해서 이들이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 나가 각종 투표를 행사하여 최고 권력 집단을 선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국을 움직이는 집단은 총서기 1명, 상무위원 7명, 정치국 위원 24명, 중앙위원 200명, 후보위원 170명, 전국 대표대회 대표 2,296명, 중국 공산당원 9,671만 명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인 국가주석은 국가의 상징인 동시에 외교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진핑입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공산당 최고 지도자로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 공산당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역시 시진핑입니다. 중앙군사위 주석은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역시 시진핑입니다. 행정권, 군사권, 국가의 상징적 대표권 등 모든 권한을 시진핑 1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체제만 공산주의 국가이지 권력의 형태로만 본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은 황제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4억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와 55개 이상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인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 같은 방식의 절대적 통치 구조가 효율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총서기 겸 주석은 10년마다 바뀌어 왔습니다. 5년 임기로 2번의 연임이 관행처럼 지켜져 왔으며 장쩌민과 후진따오도 이러한 관행을 지켰고 이것은 등소평 이후로 중국 공산당 권력 승계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3년임 제한의 정치적 전통은 일당 독재의 폐해를 줄이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와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장쩌민은 상하이방, 후진따오는 공산주의 청년당,
시진핑은 태자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상무위원들도 3대 파벌이 균점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30년 동안 이어져온 3년임 제한의 전통을 깨고 시진핑의 3년임을 결정했습니다. 시진핑은 관례대로라면 2023년 3월에 물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리커창, 옥량, 후추나 등 다른 계파 상무위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자신의 측근들과 지지 세력으로 상무위원들을 교체했습니다. 정치국 위원회 24명도 거의 자신의 계파나 지지자로 갈아치웠습니다. 둥서평이 모택동 1인 독재의 폐해를 경험하고 집단 지도 체제를 중국에 도입한 정치 시스템을 시진핑이 허물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둥서평은 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니 7명의 상무위원을 두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으면 나라 전체가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 구조가 시진핑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지도자를 상무위원에 진입시켜 권력의 승계를 미리 알게 하고 훈련시켜 지도자로 세우는 시스템도 이제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둥서평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권력 집단의 극심한 권력 투쟁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라는 나라는 권력 투쟁으로 인한 대륙의 분열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었기 때문에 둥서평의 이러한 정치 체제 구축은 중국에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당과 국가가 하나로 움직이는 체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산당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두를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그 밑에 우리 행정부와 같은 산업부, 외교부, 경제부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외적인 외교 통상 등을 담당하는 국가조직 형태입니다. 공산당이 행정부의 상위에 있는 정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발전해온 중국이 과연 1인 황제 같은 권력을 가진 시진핑의 시대에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시진핑은 강력한 1인 독재 권력을 틀어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중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전 세계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는 그동안 시진핑이 말하거나 주창한 정치적 구호나 메시지를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몽의 실현입니다. 중국은 당나라 시대의 전 세계 GDP의 30에서 40%를 담당하는 세계 넘버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대한 중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목표가 시진핑의 중국몽입니다. 시진핑은 이러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30년간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통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중국몽을 통해서 사회주의 현대화와 미국을 뛰어넘는 최강대국을 만들겠다는 야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을 숨기는 도강양해를 버리고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소득의 불균형으로 놀라운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국민 등 아직도 많은 수의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진핑은 국가 주도론과 공동 부유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 주도론이란 국가가 소유하고 주도하는 것이 개인이나 사유기업보다 우선한다는 경제적, 정치적 논리입니다. 시진핑은 경제 모델로 싱가포르식 경제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 1인당 GDP가 6만 4천 달러로 매우 높습니다. 물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어 중국이 롤모델로 삼기에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진핑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통치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는 공식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1년 기준 싱가포르의 정치적 자유도는 6.32점으로 세계 중위권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이 발달하고 개인 GDP가 6만 불이 넘는 선진국에서
정치적 자유가 제약받는 나라는 일부 국가를 빼고는 거의 싱가포르가 유일합니다. 청나라 말기 중국은 매우 부패해서 중국의 서민들은 지방 관료나 권력자들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일부 실권을 가진 지방 관료나 권력자들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소유하는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공산주의가 태동했습니다. 모택동은 자본가와 권력가들이 소유한 재산과 토지를 빼앗아 노동자와 농민에게 나누어 주어 진정 노동자와 농노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모택동은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 중국에서 권력 기반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극단적 정치적 성향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을 모두 없애고 지식인을 숙청하며 모두가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하게 수입을 나누는 집단 농장 체제를 구축하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극단적으로 추구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집단화 경제 시스템은 노동의욕 감소와 생산량의 극심한 저하로 이어졌고 결국 경제는 더욱 피폐하고 가난한 중국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5천만 명의 중국 인민이 굶어 죽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권력을 잡은 둥서평은 흥묘백묘론과 선부론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누구든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잘 살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는 논리로 경제 자유화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공산당이라는 절대 권력 집단의 효율적인 자원과 인력 배분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특정 기업들이나 사업가들에 의해서 부가 과점되고 일부 농국민들은 최저생계에 비해도 못 미치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경제적 양극화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가 경제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현재 중국의 부의 분배 상태가 청나라 말기의 상태는 아니지만 극심한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진위계수 또한 0.47을 넘어 심각한 빈부격차에 대해 공산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진위계수가 실제는 이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 65%에 가까운 약 9억 명이 저소득층입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약 6억 명이 월 1000위안, 하나 18만 3천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위 1% 부자가 국민 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의 해결 없이는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은 고사하고 공산당 정치 체제의 안정성도 담보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재 중국 최고위층 권력 집단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서 시진핑은 공동부유론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정책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부를 국가가 개입해서 과실을 나누어주고 공평하고 균등하게 분배하여 다수가 잘 살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부를 국가가 관여해서 재분배하거나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윤이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부주석 이강 런민은행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중국 금융은 담보대출을 하는 전당포 영업을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한 후에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도전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중국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2년 동안 4조 4,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텐센트 그룹은 사회적 프로그램에 약 20조 원의 할당금을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시진핑 정권의 공동부유론에 부합하는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징둥닷컴은 공익단체에 2조 7,3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판두어더는 농부 복지를 위해서 2조 원 정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이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론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율적인 납부인지 반강제적 납부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시장적인 정책에 증권시장은 하락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상하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이나 홍콩 부자들의 싱가포르 이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이 이러한 정책에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탄생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지속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진시 황제가 그랬고 수많은 왕조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인해 반란과 분열이 끊임없이 반복된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중세봉건 시대의 중국의 사대부들은 상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황제에게 정치나 정책의 문제점을 직보하였고 황제도 이러한 상소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중국의 사법, 행정, 외교 등 모든 것에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1인 독재는 봉건시대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국가가 개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금하고 고립시키는 등 국가의 개인에 대한 규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시진핑 권력에 대한 비판은 불가능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여러 곳에서 시진핑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견제받지 않는 1인 독재 권력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거대한 중국이 급격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경험입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벌써부터 상무위원들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딩쉐샹 중앙판공천 주임인 상무위원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뭉치자고 기고를 하였습니다. 상무위원이 절대적인 권력의 견제보다는 그 권력을 옹이하는 선봉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권력은 결속하는 속성이 있으며 심하다면 때로는 분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 내부적으로 계파가 존재하는 중국에서 불만이 폭증하고 권력에 집중하러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일당 독재가 계속된다면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시진핑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경우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심각한 내분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당한 견제는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견제 장치가 전부 사라짐으로 한쪽으로 급격히 쏠린 권력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중국 역사에서 자주 보아왔던 현상입니다. 셋째는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경제 공동체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러한 국제 경제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중국은 내수 시장의 규모가 크고 자생적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GDP 상당 부분이 외국과의 교역이나 수출 등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이 폐쇄적 시장 정책에 맞서 중국을 떠나는 경우 중국의 경쟁력과 대외 교역이나 수출, 기술 개발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고 있으며 서구 기업들도 중국에서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나 간섭이 심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중국을 등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당나라 시대나 청나라 시대에 융성한 경우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등과 자유롭게 무역으로 교역과 교류가 활발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국가 체제는 바뀌었지만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넷째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를 압박하는 형세입니다. 최근 30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협조하에 미국과 경제적 이익 공동체로서 상호협력적인 우호관계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패권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미국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패권 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는 미국도 경제적인 접근만으로 중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패권의 경쟁이나 패권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항상 전쟁이나 극심한 국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패권 경쟁은 상당히 심각한 분쟁과 전쟁 등 극단적 대립구도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은 중국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정치적 파급 효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패권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미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며 그 기간이나 규모, 방향성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국방전략 핵문제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중국을 수십 회 언급하며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과 글로벌 역학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룰 부분이 많아 다음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시사 내용과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